최소 15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번 파리 테러 사건이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각국 정상들이 이번 테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가운데 후속 테러 가능성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옥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그리고 사회부 배삼진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배 기자, 지금까지 들어온 상황,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사고태가 발생한 지 이제 8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네네. 진압 작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은 이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이 프랑스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TV 방송을 통해서 전례 없는 테러가 발생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공격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금 현재 그 프랑스에는 비상 경계력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찰들이 네네. 모든 지역에 배치가 돼서 지금 네. 테러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나섰습니다. 아시겠지만 테러범이 지금 한 7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현장에서 5명이 사살이 됐고 이 3명은 지금 도주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작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리 전 학교에 일단 휴교령이 지금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에 따르면은 파리 인근 파리에서 48시간 동안 집안에서 나오지 마라 이런 방송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테러 발생 후에 좀 자하디스트 트위터에 테러를 자축하는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소행이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정황은 충분합니다. 일단 근데 트위터를 가지고 믿긴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실제 테러범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명이 아니라 뭐 IS 지지자들이 한 얘기라면 그걸로 신빙성을 삼기는 어려운데 네. 사실은 그 어떤 이 이슬람 극단주의의 테러라는 것은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현지 증언에 의하면은 알라후 악바르 그러니까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총격을 가했다. 이걸 봤을 때는 뭐 전형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번 테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대규모 테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여러 군데 지점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지금 한 대여섯 군데 지점에서 같이 이게 테러가 일어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뭐 한두 명이 이렇게 모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최소한 10명에서 20명 가까이 되는 정도의 인원들이 사전에 공격 장소를 미리 다 물색을 하고 그다음에 치밀하게 어느 시기에 어떻게 공격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짠 다음에 한 것이다. 예. 그래서 뭐 프랑스 내에 있는 자생적인 이슬람 테러 단체의 가능성도 있지만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지휘하는 누군가 굉장히 그 좀 고급 두뇌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테러는요 보고 있으면은 사실 그 2008년도 11월에 있었던 그 문바이 테러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문바이 테러의 경우는 어땠냐면은요 그 문바이라는 그 굉장히 커다란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그 네. 인도 안에서 예전에 봄베이라고 불렸죠. 예. 이 문바이 시내에 10명의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잠입을 했습니다. 그 10명이 2명씩 2개조로 나뉘어서 전부 이제 AK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을 하고 그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있는 대로 사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가서 막 총격을 가하고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총격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내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무려 198명이나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 새로운 테러리즘의 어떤 하나의 전형이 될 것이다라고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고 이후에도 지금 보면 이런 IS 관련된 세력들이 이렇게 인구 집중된 지역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그 나이로비 그러니까 케냐 나이로비의 쇼핑몰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테러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테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테러 형태다. 그리고 오랜 기간 상당히 세부적으로 준비를 했다. 또한 그 지금 이 테러가 난 지역을 보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 스타드 드 프랑스,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축구 경기장 아니었습니까? 네. 독일과 프랑스의 친선 경기가 벌어지고 네. 있었고 올란드 대통령이 참석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미 많은 경찰 병력들이 배치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테러가 일어났다. 이거는 그 어떤 이런 그 상황을 노린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히 계획된 테러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죠. 이게 보면은 그 서방 선진국에서 특히나 프랑스 정도 하면은 뭐 그 굉장히 전 세계 우두머리 국가 중에 한 곳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곳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발생했는 만큼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1월에도 샤를리 에브도 사건이 있었고 예. 또 다시 파리거든요. 예. 이렇게 프랑스가 집중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프랑스가 이러한 그 테러를 일어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프랑스라는 나라는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부터 망명자의 천국이라고 불렸던 나라입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랍계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피에로의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그 예를 들어서 자신이 안전하게 살 곳으로 정한 곳이 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파리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지금 사건이 일어난 10구역이라든가 11구역 이쪽 지역, 그러니까 동북쪽 프랑스의 파리의 동북쪽 지역은 아랍계 이민자들과 그래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네. 특히 이제 동북부 쪽에 북부로 더 올라가면은 아예 그 파리 시민들이 아프리카라고 부르는 지역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우범 지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샤를리 앱도 테러가 일어난 지역도 사실 그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초부터 굉장히 많은 경찰 병력들이 사전에 배치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이미 경찰 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격하면 되겠구나라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봐야만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테러의 종류가 지금 조금 전에 좀 언급을 해줬었는데 집단적인 테러가 있고 또 자생적인 테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게 자생적인 테러보다는 좀 집단적인 테러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좀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네. 예를 들어서 샤를리 압도 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샤를리 압도 테러가 일어나서 쿠아치 형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다음날 인근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몇 개가 더 일어났습니다. 네네.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거기 그 쿠아치 형제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 내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IS 전설에 참가했다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식의 그러니까 자생적인 테러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다 연계성이 다 되어 있는 거군요. 연계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특히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혼자만 기획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라고 네. 보고 IS의 어떤 좀 집단적인 그런 나름의 그 테러의 그 이런 두뇌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계획을 제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보면은 9.11 이후에 단일 테러 사건 중에는 이 정도 피해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거든요. 특히 또 이런 서방 선진 국가에서의 테러는 진짜 뭐 손에 꼽힐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에 이슬람 그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많은 테러 사건들 중에 어떤 게 좀 주요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레바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네.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그 IS가 본인의 소행이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여객기가 터키에 이제 추락한 네. 사건도 IS가 이제 본인들이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사건들인데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이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것은 이제 찾아보기 힘든 서방 국가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이제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지역에 아랍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인이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아랍인일 것이다. 또 아프리카인도 5천만에서 8천만 정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그 통제를 하려고 했지만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임 정부에서도 이 부분 샤르코지 대통령이 이 부분을 조절을 해서 이민자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반발이 너무 거세서 사실 시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프랑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프랑스 원주민과 이슬람 국가가 융화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둘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그 프랑스에서 사는 아랍인들은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살겠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네. 종교를 유지하고 또 직업도 대체로 가지고 있지 않은 측면도 많고 실업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한 극단적인 그런 그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네, 자연스럽게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외로운 늑대를 양산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 테러 단체가 좀 사전에 어떤 요구 사항을 보통 들고 인질극이 벌어진다면 그 인질을 데리고 뭐 정부를 대상으로 아니면 뭐 상대를 대상으로 협상을 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무자비하게 난사를 했단 말이죠. 이 테러 단체 정말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럼?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최근에 드러나는 뉴 테러리즘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인질을 붙잡은 다음에 뭐 정치범을 석방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80년대, 90년대까지 그런 부분들이 테러가 주였다면은 네. 최근에 이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형태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그 누군가를 죽이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자체가 그게 바로 목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절대로 인질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난 것도 그 바타클란에 있는 거기 네. 콘서트홀에서 많은 분들이 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거기에 협상팀이 들어가서 이제 먼저 경찰 병력이 쫙 둘러싸고 차단선을 구축한 다음에 협상팀이 들어가서 너의 요구 조건이 뭐냐? 네. 우리가 그걸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다가 이제 뭐 인질 구출 작전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해서 인질을 풀어내거나 이런 게 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인질 사건인데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최근의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 자체에서 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드러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결국 어떤 거냐면은 그 아마 미국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 자살하고 그러죠. 예. 똑같은 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테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자살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요구 조건을 얘기하고 터뜨리지 않지 않습니까? 자살폭탄 테러의 또 다른 형태다. 그러니까 폭탄 대신에 총으로 그걸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더 정밀하게 죽이겠다. 아마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 그 바타클란 그 콘서트홀에서도 이 당시에 경찰이 빨리 진압을 못했던 것이 결국은 그 수많은 사상자가 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그저 빨리 구하는 수밖에 없다. 빨리 이거밖에 범인을 사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사건들을 미국에서는 ASI, 그러니까 ASI, Active Shooter Incid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네. 총기 난사 사건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ASI 사건의 그 주 해결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요. 협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뭐 10%도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 40% 이상이 그 범인이 자살해서 끝나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는 이 경찰 병력이 들어가서 범인을 사살하거나 해서 끝나게 됩니다. 즉 범인의 목표 자체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테러범을 대할 때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과거의 테러범에 대한 상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정말 커다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그 뭐 앞서서도 양욱 의원이 얘기하셨지만 이 테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그 공포심을 또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그 테러 사건을 좀 지켜보면 공연장 뒤쪽에서 반자동 소총으로 관람객을 향해 무차별 난사를 했다. 근데 이 보니까 테러범들이 보통 이렇게 그 검은 복면을 쓰는데 검은색 옷차림에 마스크는 쓰지 않았고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IS들이 왜 그런 그 청년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도 좀 연관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서 이미 이제 좀 명확하게 이들의 그 어떤 성향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는요. 네. 내 얼굴이 알려줘도 좋다. 무서울 게 그러니까 없다 이런 거죠. 그쵸. 무서울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건.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마음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처럼 이런 젊은이 계층들이 어떤 굉장히 이런 격렬한 사상, 종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쉽게 감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기는 우리가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지만은 특히 이런 그 이민자 2세 같은 경우는 프랑스 내에서 미래가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런 어떤 극단 사상에 빠져들기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잔인하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런 테러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위 이런 테러 집단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포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인원들이 주로 이제 테러를 많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심이 이제 1, 2, 3구가 이렇게 있는데 예. 지금 테러 난 지역을 보면은 이 10구 여기는 3구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중심은 사실 그다지 멀지가 않거든요. 네. 3구 쪽 그쪽에 보면 그 갸르노르라고 그래서 그 이제 북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앞을 딱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 이제 저도 몇 차례 지나가봤지만 관광객도 지나가면서 약간 좀 움츠릴 정도입니다. 수많은 이제 아랍계 이민자 그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거기 쫙 있는데 지나가면서도 야 여기가 정말 안전한 곳이 맞을까? 관광의 도시 파리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좀 그 위압감을 느끼게 되는 곳이고 네. 특히 이제 19, 뭐 이제 뭐 11구 이쪽 지역 같은 뭐 19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거의 그 좀 슬럼화 돼가는 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평상시에 경찰 병력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거기만큼 그 수많은 이런 어떤 미래 테러범들을 키워내기 좋은 환경이 없다. 결국은 테러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대책은요. 국가가 그런 젊은이들에게 국가의 소속감을 심어주고 미래를 줘야 되는 것인데 결국 프랑스 같은 이런 선진국조차도 그런 부분에 실패를 한 것이 아닌가. 이제 물론 프랑스 국민 전체에 대해 실패라기보다는 네. 이런 이민자들 혹은 난민들 혹은 그 2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제대로 어떤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이후에 지금 프랑스 당국 자체에서 뭐 좀 테러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뭐 국방력도 늘리고 했는데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말 그대로 지금 이민자에 대한 처우 개선 뭐 이런 부분인데 너무 방어만 힘을 썼던 근데 이 모양입니다. 이민자 문제가 정말 유럽으로서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네네. 12만 명의 이민자가 몰려오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나눠 받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네. 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이 한 3만 뭐 한 몇천 명 받고 아마 그리스가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 가기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야기는 프랑스가 한 2만 몇천 명 정도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가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꺼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은 이 EU 지역 안에서 가장 많은 힘을 갖고 여분이 있는 것이 독일이니까 독일이 좀 많이 받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솔직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러한 테러범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심지어는 테러범이 국가를 지금 시리아와 그 이라크 쪽에서 지금 이라크 북부 쪽에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결국 거기에 이러한 세력들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은요. 네. 우리도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다문화 가정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수자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의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그냥 손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거를 사회에 자꾸 이렇게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저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기조가 프랑스 내부에서 아까 좀 뭐 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민자들을 받는 거에 대해서 썩 그 호응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가 점점 이번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점점 더 그런 기조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 프랑스는 계속 이민자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류 자체가 뭐 없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고요. 네네. 대신 이제 문제는 이민자들을 포용을 해야 되는데 포용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양욱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파리 19역이나 11구역을 가면 진짜 슬럼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많은 아랍인들이라든지 아프리카인들을 거기서 길거리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예. 관광객들이지만 거기 굉장히 이제 겁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부역 같은 경우는 북부나 이제 동부역에서는 이제 유럽 각지로 가는 이제 열차를 타러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열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게 되는데 일단은 어울릴 수 있는 아랍인들이 프랑스와 동화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 프랑스의 내부에서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히잡을 쓰고 다니지 마라 라고 했더니 히잡을 쓰고 다니는 이슬람에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흐지부지 됐는데 이런 정도로 프랑스에서는 반감의 눈을 가지고 아랍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아랍인들은 자기 문화와 정체성을 프랑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아랍에 두고 그걸 지켜가려고 하는 문화가 계속 형성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사회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굉장히 유발하고 있고 네. 또 저희만 이렇게 관광객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프랑스 내부에서도 저쪽 19역, 11구역 가면 위험해, 가지 마. 라는 정서적인 배경이 깔려 있으니까 얼마나 격차와 고립, 그 갈등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문제를 뭐 우리가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는 관리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신중하게 좀 적극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프랑스 정부의 지금 대응이나 뭐 대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 처음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좀 국내 안전 유지를 위해서 테러에 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이렇게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예. 뭐 지금 현재 그 한인 회장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장소가 테러의 가장 주된 표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큰 거거든요. 예. 근데 정부 입장에서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테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프랑스가 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특히 샤를리 heb도 테러 이후에
프랑스에 있는 수많은 어떤 이제 경찰 대테러 부대들이 그 집중적으로 이러한 그 위험 지역에 대해서 이 검거 작전을 펼치고 다녔습니다. 성과도 꽤 많았고요. 이게 보면은 한 대여섯 차례 이상의 대규모 검거 작전을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리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던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이 사고가 난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 사고 났을 때도 그럼 경찰 병력들이 없었느냐? 사실은 그나마 경찰 병력들이 그 정도 깔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겁니다. 샤를리 압도 테러 이후에 프랑스가 소위 자랑하는 그러한 그 뭐라고 그럴까 인내 정신이라는 것이 사실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우 우파 정당이 많은 이제 그 좌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올랑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사회주의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이 소위 관용의 정신을 베푸는 그런 좀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뭐 사실 국내 지지율이 엄청나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올랑드 대통령도 이런 사건이 났을 때는 좀 더 강경한 대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 테러 나자마자 뭐 했습니까? 국경 통제하고 그다음에 비상사태 선포하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한 게요. 이게 제가 뭐 지금 정확한지 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한데 샤를 드골 대통령 이후로 거의 진짜 몇십 년 만에 지금 일어난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프랑스 국민들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예. 심지어는 이제 그 군 병력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해서 주요 지역을 경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프랑스는 IS에 대해서 본격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뭐 프랑스가 공습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딱 한 척 있는 그 항공모함 그 샤를르 드골호를 보내서 거기서 인근에서 작전을 펼치긴 했지만은 사실 그닥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상황이 좀 바뀌어서 뭔가 조금 더 본격적인 공격을 그 프랑스로서는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온라인으로 이제 네티즌들의 의견을 봤더니 뭐 이제 외신 그 의견에서는 뭐 지도를 바꿀 정도의 어떤 그 공격을 감행해야 되지 않겠냐, 소탕 작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테러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방비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은 어떻게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건지 소탕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보시려면요. 지금 시리아 내전을 보시면 당장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정말 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아프간을 침공했고요.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근데 이라크 침공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오바마 정권 때 이제 한 2010년 정도 말인가 그때 전부 다 병력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되려 이라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IS에 지금 소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나라가 미국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거기에 가서 땅을 점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땅만 점령하면 뭐합니까? 거기 있는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실패한 겁니다. 그걸 뻔히 알다 보니까 지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IS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지상군 병력을 안 보내고 자꾸 무슨 공습만 하고 무인기만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봐야 거기 현지 있는 사람들 우리 편을 못 바꾸면은 이런 그 IS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프랑스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프랑스가 아무리 들어가서 뭐 지상군 병력을 뭐 수만 명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네. 저 상황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현지에 있는 소위 그 이제 지금 순위파들이 굉장히 많이 이 IS에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순위파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IS가 아니더라도 당신들에게 살아나갈 희망이 있다. 이러한 메시지와 방향을 제공을 해줘야지 이러한 그 테러범들이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테러범들 지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학살하고 죽이고 해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가느냐. 이미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수도도 공급이 되고 전기도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일거리도 생기고 하면서 일종의 국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미군 점령하던 시절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정부가 활동하던 시절에 거기에서는 그만큼의 그 어떤 삶의 터전을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네. 그러한 테러범들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 네. 그리고 배삼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